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5학년입니다. 5학년의 인문학 산책, 지금 여기를 위한 역사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구조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모든 사건에는 구조, 의지, 우연이 함께 들어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가운데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건을 설명하려 하거나 원인을 그 하나에만 돌리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해석할 때 오류에 빠지거나 사실을 왜곡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구조에 대해서 다뤘고요. 말하자면 틀이라고 그랬죠.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도 생물학적인 틀이고, 농업사회에서 태어났나 공업사회에서 태어났나 이런 것들도 사회경제적인 틀입니다. 그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자유의지는 이런 건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인간의 책임, 의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습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구조에만 이유를 돌릴 경우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구조에만 이유를 돌리면 항상 무슨 탓을 하게 되죠. 사회 탓, 남 탓,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에만 돌리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맹목적인 하면 된다는 관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와 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찬찬히 생각을 해볼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처음에는 의지였는데 이 나중에 나를 어떤 행위의 구조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내 의지로 국문학이 좋아서 혹은 생물학이 좋아서 그 과를 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할 때는 의지였는데, 선택하고 난 다음엔 생물학과가 자기의 혹은 국문학과가 자기의 규정력이 됩니다. 조건이 됩니다. 이렇듯이 구조나 의지가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의지적 선택이 나중에 구조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그 당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우리가 선택을 한 것들이 고등학생들,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자기가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그 고등학교가 나중에는 자기의 규정이 되지, 그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와 의지 사이에서도 무수한 변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우주가 어떤지도 몰랐지만 과학 발전에 의해서, 지금 천문학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 지구 우주의 역사가 135억 년인가요? 8년인가요? 5억 년 됐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세계에 대한 이해까지 도달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으로부터의 자유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느냐 라고 묻는다면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휴가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우리가 많이 쓰면은 10며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석 가을거지 지나서 가을거지 끝나면 다음번 농사 질 때까지는 그냥 멍석이나 짜고 이러면서 한 5달을 놉니다. 5달 노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가끔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약주하시고 엿놀고 이러면서 노셨어요. 글쎄 이 사이에서 어떤 우열을 얘기할 수 있을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문명과 현재의 문명을 비교하면서 지금 문명이 우월하다, 진보했다고 하는 관념을 갖게 된 것 자체가 근대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관념들이 역사의 흐름이 그러니까 요순시대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순시대가 예전으로 따지면 추장들이 살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삶의 규모가 그만큼 작았던 시대라는 거죠. 그때보다 왕정이 생겨나서 세습 왕정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 왔던 이 문명의 흐름이 발전이나 진보라기보다는 오히려 타락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 이전보다 못한 시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 점은 뭐 거의 특징적으로 많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진보관, 이런 것들은 그 근대의 특수한 양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대를 인류가 뭔가의 자유나 이성이나 혹은 생산력이나 하는 것이 더 진보하는 세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근대를 향해서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온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애써온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해서 애써온 것 같은 식의 해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사료에서도 그러한 사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근대주의라고 부르고, 바로 이러한 마치 인류가 노력했던 역사적 의지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인격화돼서 표현되는 게 절대정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 얘기할 때 해겔의 절대정신 얘기할 때처럼, 그러니까 마치 거대한 어떤 의지자가 있어서 역사를 이렇게 쭉 끌어오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는 목적론 이렇게 부르죠. 이건 물론 이런 역사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목적론은 분명히 기독교의 이 천년왕국 혹은 또 다른 재림하고 그런 관념하고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인류의 역사 자체가 어떤 의지를 가진 주체에 의해서 지금 역사로 이렇게 쭉 오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목적론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근대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근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의지 중에서 의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경우, 인간이 그러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의지를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극단화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특이한 역사적 사유라는 것이죠. 이런 양상들은 조선시대를 설명할 때 너무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지금도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실학 그러면 그 실학을 특징 지을 때 과학성, 역사, 그다음에 뭐죠? 화이론의 극복, 민족주의, 짝을 이루는, 그럼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개인. 이게 전형적으로 계몽주의죠. 그 모델이.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출발이 서구 르네상스 이후에 역사적 현상이라고 하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그건 명료하죠. 그 서유럽의 특수한 현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국주의 팽창하고 이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가 지금 시대,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성의 시대로 인류 역사가 온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기제로 작동을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건 속에 담겨있는 구조와 의지와 우연 중에서 의지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을 때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유 역사를 보는 눈 자체는 역사학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죠. 사실을 잘 따져보면. 그렇죠? 지금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회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 얘기는 궁극적으로 사실로 끝날 겁니다. 중간에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가지실 거예요. 역사가 해석인데 왜 사실을 가지고? 물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음 시간 정도에 얘기를 드릴 텐데, 사실이라고 하는 거 강조를 드리면, 역사학은 사실의 학문입니다. 역사학은 사실의 학문이고, 해석이 들어가지만 해석 없이도 역사적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석 없이도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없으면 애당초 역사 공부는 불가능하고 해석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내용 중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사실과 해석은 별도의 두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 근대의 이분법적 사유에 익숙해가지고 주관과 객관하면 주관과 객관이 뭔가 별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과 해석 그러면 사실 따로 있고 해석 따로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역사학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안에 해석이 있고, 해석은 사실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료성을 위해서, 사태를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이다, 해석이다, 관심이다, 이야기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의 영역에서는 매우 같은 모습을 띠고 나타날 수도 있고 붙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하고 의지의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하면서 또다시 의지의 문제가 목적론이나 근대주의와 어떤 상관이 있나, 이 점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사실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변수, 우연의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구조, 의지, 우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인식만 있으면 역사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많은 경우 아쉬움을 느끼는 게, 물론 자기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따라줘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문학적이라고 그럴까, 아쉬움이 이렇게 산뜻산뜻 다가오는 건 마치 그 만나야 될 연인이 못 만나는 것처럼 이 우연의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찬찬히 찾아볼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봤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서로 계기라고 해도 좋고 목적이라도 좋고 원인이라도 좋은데, 왜냐면요,
미리 흔히 우리는 역사를 어떤 일어난 인과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인과의 설명을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헤로도스의 역사에 보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 영화 300에서 그 아주 그 오리엔탈리즘으로 번복을 해서 만들었던 그 좋지 않은 영화로 기억되는 그런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또 상당히 그 실력 있는 사려 깊은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역사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하다가 잡혀서 죽었던 역사학자 있죠, 마르크 블로. 그분도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왜 그런가 전후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사람들이 원인이란 말을 쓸 때 그 원인이란 말에 담겨 있는 함축이 너무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분을, 물론 영어에서는 코즈가 원인이 명분도 있잖아요, 그죠?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도 있고 간접적인 원인도 있고. 우리가 원인이 뭐다라고 했을 때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물들 사이에 계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가 하는 목적도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란 말이 매우 모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원인을 그 모호함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고 해설하는데 무의미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원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원인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연에 대한 정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연은 서로 목적, 계기가 다른 두 개 이상의 행위가 만나거나 서로 목적, 계기가 같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만나지 못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우연을 우리가 흔히 이제 우발적 사건, 요행, 운수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건을 설명하는데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종종 우연을 필연하고 대립시키는데요. 이거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오학령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건 생물로서의 오학령의 필연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하는 데는 우연히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학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생물학적인 필연성과 사건의 어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사건에 담겨있는 우연성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필연은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필연은 또다시 제가 얼만큼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제 의지의 문제도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학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필연과 우연으로 설명하지만 또다시 그거 한꺼풀을 들여다보면 구조, 의지, 우연의 문제가 다 같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놔두고 가야 됩니다.
종종은 이 인식 능력의 한계를 또다시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뭐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불가지론입니다. 한다고 되겠어 뭐 그냥 적당히 뭐 상황에 따라 하는 거지. 이런 말을 역사학에서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죠. 끊임없는 상대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정리하는 것. 이래서 이제 우리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분들은 논문이나 이런 걸 쓸 때 기존 연구들을 한번 먼저 앞에 정리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건 어디까지고 모르는 건 어디까지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나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래야 불가지론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참 학문을 할 때 좋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 것을 정리해 놓고 시작하는 거. 저 논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지 부지가 시지하라. 아는 거를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는 것은 진짜 아는 거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짜 아는 건 아는 거와 모르는 거가 뭔지를 아는 거. 이 정말 파워풀한 언명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역사든 혹은 사태를 판단하는 데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뭘 알고 뭘 모르고. 진짜 프로페셔널한 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여기부터는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 그렇죠? 이게 훌륭한 천문학자나 생물학자들 이렇게 글들을 세건이나 이런 것들 캔델 같은 책들 읽어보면 딱 그걸 정리해 주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건 어디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왔고 이런 것들. 자, 우연 문제를 얘기할 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흔히 우연을 임의성하고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간단한 산수가 아니라 이게 수학이죠. 주사위가 제가 지금 던졌는데 3이 나왔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5분의 1이다. 앞에 3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수학 시간에 좋은 사람이고요. 6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던졌을 때와 두 번째 던졌을 때의 사건 사이에 아무런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독립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앞에 사건하고 뒤에 사건이 지금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은 채 전적으로 독립되어서 발생하는 것. 이것을 임의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아주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임의성이라고 하는 게 콩 심은 데서 팥 나는 게 아닙니다. 콩 심은 데서는 절대 팥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콩이라는 생물학 콩의 DNA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이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서 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는 있습니다. 왜 그렇죠? 비가 오지 않았거나 콩을 새가 날라와서 파먹었거나 병충해로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콩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콩을 수확하려고 했는데 그 기후에 의해서 벌어졌던 운동에 의해서 벌어지는 비가 오는 행위, 비가 오지 않는 일, 가뭄, 그 다음에 새라고 하는 이 우주의 중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콩을 파먹는 행위, 혹은 저기서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날라온 깐부기병이 같이 겹쳐가지고 농부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콩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기기나 목적을 가진 행위들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안 나오는 일이 생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역사에는 안 생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어떤 일이 만나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역으로 많이 만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피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의 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레미제라블을 봤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이거는 영화 레미제라블 말고 소설. 이거 5권으로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장발장 그래가지고 교양문고 이래가지고 읽을 때 보면 짧은 1권짜리였던 걸로 알았는데 이게 5권 오래된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영화도 흥미롭게 봤는데 막상 이 레미제라블 5권짜리를 보고 나니까 영화가 왜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레미제라블은 한번 꼭 읽고 죽는 게 좋다 하고 제가 학생이나 만나는 분들한테 권유하는데요. 이게 레미제라블만 가지고 있는,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대략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전후 시기의 프랑스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격변을 정말 흥미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15년 나폴레옹이 탈출해가지고 다시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연합군, 영국, 프로이센 등의 연합군들과 격전을 벌여서 최종적으로 실각하는 워터루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워터루 전쟁이 한 150페이지 이상 묘사가 되는데요. 레미제라블 영화에서 보면은 꼬제티의 애인이었던 마리우스를 장발장이 왜 하수도로 얻고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탈출시킬 때 그 장면이 이 레미제라블 번역본에서도 역시 150페이지 정도로 묘사가 됩니다. 하수도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이 서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수도가 들어가 보고 싶어질 정도였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프랑스 파리에는 그 하수도를 관광객들한테 이게 돈 받고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냄새나는 하수도를 돈 내고 이 장발장 때문에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거죠. 그 역사성 하나 때문에. 근데 여기 워터루에 대한 서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50페이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날이 1815년 6월 17일에서 18일입니다. 이 전투가 원래 18일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벌어질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투가 11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5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어서 대개 6시간 후에는 결판이 납니다. 뭘로? 프랑스의 패배로. 나폴레옹군의 패배로. 그런데 전투 5시간까지는 나폴레옹군의 승리가 눈앞에 잡힐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30분 뒤에 연합군이
프로이센 연합군이 합세를 함으로 인해서 프랑스군이 격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고는 6시에 전투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을 꺼내요. 그랬으면 아마 1815년 나폴레옹은 실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투를 6시에 시작하지 못하고 11시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전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나폴레옹 군은 포병 중심이고 포병이 주력입니다. 젖은 땅 때문에 포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못했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바람에 11시에 전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프로이센 연합군이 지원을 오기 전에 이미 프랑스의 승리로, 나폴레옹의 승리로 끝났을 겁니다. 흥미롭죠? 역사가 이렇게 전날 밤에 비 온 하나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 빅토르 유고가 여기서 끝내질 않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천운이 따른 것 같고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워터루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라고 정확히 포착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로 1789년 이후로 나폴레옹이 대륙을 휩쓸었던 행위는 그 유명한 말이죠. 헤겔이 그 나폴레옹의 진군을 보면서 마상의 자유정신이 움직인다고 표현을 했고, 베토벤은 그것 때문에 영웅교향곡을 쳤던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의 확산으로 나폴레옹이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법전 하면은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나폴레옹 법전에선 법 앞에서 평등과 능력에 따른 출세, 모든 국민이 노동과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선언합니다.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도 역시 나폴레옹 법전에 언명이 돼 있어요. 이미 나폴레옹 자신이 황제라고 하는 구체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미 나폴레옹 자신은 구체제를 부정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 서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이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이겼든 졌든 상관없이 이미 나폴레옹은 19세기 초반에 그 역사적 흐름에서 자리를 잃고 있었다고 빅토르 유고는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의 텀 속에서는, 짧은 시간의 텀 속에서는 격변, 아쉬움 같은 것을 낳아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흐름의 문제에서는 근데 또 그 작은 텀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인간들이 그렇게 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게 만일 나폴레옹 체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역사적으로는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았다면 이런 질문은 역사적으로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상상해놓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건 역사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정도는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건 이게 좀 선적인 표현을 쓰는데 빅토르 유고는 역사적인 무한의
역사적인 무한에 나폴레옹은 이미 거스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한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시기의 구조와 사람들이 만들어 가려고 어떻게 나폴레옹 전쟁을 받아들이냐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의지, 그리고 비가 오는 그 우연,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빅토르 위고는 무한이라는 언어로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25년 전쟁 이후로 1815년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유럽의 각 군주들은 눈치 보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주들 간의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경우엔 다시는 또다시 이 전쟁을 통해서 자유정신의 확산,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운동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해서 흔히 얘기하는 겁먹은 평화가 한 10여 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10여 년은 좀 더 가나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연의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은 일어난 것도 우연이고 안 일어난 것도 우연이죠. 그래서 서로 목적이나 계기가 다른 사건들이 만나서 생기는 우연이 있는가 하면 그 목적이나 계기는 같은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거나 이래가지고 어긋나는 우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빅토르 위고가 아주 잘 설명했던 것처럼 나폴레옹의 1815년 6월 18일 워터루 전쟁에서 전날 밤에 비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군의 승리가 아니라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의 승리로 기결됐던 워터루 전쟁, 유럽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꿔놨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3번에 걸쳐서 제가 구조, 의지, 우연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한번 요걸 가지고 또 다른 역사학의 과제, 숙제인 이번엔 사실과 해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회차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